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먼저 뉴스 라이브입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1포인트 오른 45,636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20포인트 올랐고 나스닥 지수도 115포인트 뛰었습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을 두고 기대감과 경계심이 뒤섞였지만 그래도 낙관론이 우세했습니다. 이런 미국발 훈풍 속에 오늘 코스피 지수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3,200을 회복했다가 조금 전에는 다시 내려온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등락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3년 6개월 연속 부정적입니다. 미국 관세 우려로 반도체 부문 심리가 크게 악화됐습니다.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93.2로 조사됐습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는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31명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작년 18세 미만 아동은 2만 5천 명이 실종됐고 이 중 6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 예방을 위해 사전 지문 얼굴 등록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역대 영부인 최초로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현직 의원에게 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인데요. 권 의원은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면서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당정 협의를 거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박수까지 쳐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이 큰 힘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 코리아의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로 함께 헌신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 국가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서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의 오랜 수건인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합니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도 하나 제가 우연 기사를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자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합당한 포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인 사업자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일, 많은 사람이 관련된 일. 공직자 한 사람이 하는 일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만큼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근무 시간에서만, 업무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공직자로서의 충직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박시동 경제평론가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무회의 내년도 예산안 내용은 속보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러자 북중러가 밀착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합니다. 네, 다음 달 3일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 방중이 6년 8개월 만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2018년, 2019년에 먼저 이 북중이 만난 것이 6년 8개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네. 같고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9월 3일 열병식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만나거든요. 네. 우린 북중러 세 나라가 자주 뭉쳤을 것 같지만 이렇게 세 나라의 수장이 한데 뭉친 것이 이번에 처음 행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중국과 북한 혹은 북한과 미국 이런 양자 회담에는 노출이 됐었지만 다자 외교에서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중러가 모두 모이는 다자 외교 무대의 첫 번째 데뷔전이다. 이런 것까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뭐 중국에서 속보가 나오면서 9월 3일 중국 열병 80주년 그 열병식 전승절 행사에 또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 참석하기로 했다 발표 나면서 실은 주식시장도 막 흔들릴 정도로 좀 굉장히 떠들썩했었거든요. 반가워하는 분위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네. 주식시장은 오히려 이것이 일종의 이제 네. 중국이 그동안 우리랑 좀 이제 잘해보려고 했다가 아예 약간의 전략 수정이 아닌가라고 해서 K 엔터주라든가 뭐 관광 카지노들이 약간의 좀 조정 모습도 우리나라 보였었거든요. 주식시장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주식입니다. 거군요. 네, 네. 그런 상황도 좀 펼쳐 있어서 네. 특히 이제 9월 3일 북중러의 만남 이후에 이게 단순히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쪽에서도 상당히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2018년, 19년 이렇게 4차례 정도 네.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북중이 만났었죠. 네, 시진핑과. 네. 그때랑 지금이랑 그러면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당시와 지금이 다른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거의 6년 동안 이 정상회담이 없었다라는 뜻은 뭔가의 균열 아닌 균열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사이에 우리도 알겠지만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다 파병을 하면서 이 북러 관계가 급속도로 또 가까워졌다. 그래서 뭐 중국이 내심 탐탁치 않게 여긴다.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데 뭉친다. 여기서 떠오르는 키워드는 당연히
트럼프겠죠. 아마 이 세 나라가 네. 뭉치고 여기에 합류하는 이 나라들도 보이면은 실질적으로 안티 트럼프, 즉 반 트럼프 연합이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런 의미 차원에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냥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북한을 떠나요. 그러면 일단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거든요. 그러면 또 뭘 타고 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어요. 뭐 열차를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열차를 타고 넘어가면 한 20시간 걸린다고 하던데. 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정상들이 중국을 주로 방문할 때는 네. 그 특유의 유명한 그 열차, 뭐 방탄 기능도 있고요. 네. 안쪽은 굉장히 화려하다고 얘기도 되어 있고요. 네. 그런 열차를 타고 갔는데 지금까지 이 김정은 위원장일 때도 사실은 이제 2018년도에 2차 중국 방문할 때 한 번만 전용기를 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전용 열차를 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정상들은 항공기를 왜 조금 꺼려 하냐면 예를 들어 이제 동선이 이제 GPS나 항공 레이더에 잡힐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추격이라든지 격추라든지 우려하는 거군요. 그런 걸 좀 우려해서 네. 아예 이 열차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쭉 판단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는데 네. 그 일단의 힌트가 나온 게 이제 중국 관련해서 현재 단둥 쪽 호텔에 쉽게 말하면 이제 리버뷰 강가 쪽 리버뷰의 외국인 투숙객의 예약이 현재 금지됐다라는 게 이제 공지가 됐다라는 소식이 단둥의 전해집니다. 중국의 한 호텔에 외국인들에 한해서는 그 그러니까 강을 그렇습니다. 보이는 객실이 그래서 일단 금지가 지상 됐다. 관련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등등등에 관한 모든 동선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안 프로토콜이 가동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번에도 역시 열차 방문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게 힘을 얻고 있는 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 전승절 기념으로 해서 지금 중국을 가게 되는 건데요. 이 전승전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항복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번에 전승절 참석은 처음인데 전승절 자체의 의미가 있어서 갑자기 중국과 북한이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서 전승절 행사에 뭐 의미를 격상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까 우리 정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국제 관계의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승절을 매개로 북한 입장에서도 외교 무대에 다시 이제 외교 채널을 복원하고 국제 다자간 외교 무대에 컴백하려고 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명분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게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 변화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이제 파병까지 하면서 그랬었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복원했었거든요. 반면에 중국과는 조금 소원한 감이 오래전 좀 지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사이에 미국의 어떤 그립이 세지면서 한미일의 공조는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맞춰지면서 한미일의 결속에 대응해서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북중로 채널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 1대1 외교가 아니라 이제 다자 외교 무대에도 좀 다시 한번 뭐랄까요? 국제 무대에 이제 새롭게 등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제 원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지금 북한의 쌀값도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요. 작년이랑 비교하면 뭐 2배 올랐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지난해 상반기 북한 시장에서 1kg당 쌀이 한 5,000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나 봐요. 네. 네,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약 13,000원대로 거의 뭐 2배 이상, 3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북한이 해외에서 얻고자 하는 다양한 수입 루트만으로는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중국의 직접적인 식량 지원, 특히 쌀 지원이 라든지 포괄적인 경제 원조가 굉장히 갈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10월 10일에 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가 크게 있거든요. 북한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큰 행사인데 이때까지도 만약에 식량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북한 내부 국민들 사정으로 봐서도 아니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때문에 저런 행사가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민심에 관한 약간의 다독임조차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참에 중국 관련해서 모종의 관계도 좀 회복하고 한 달 앞둔 노동조 행사를 대비한 긴급 식량 원조도 좀 받아내는 게 중국에 그렇습니다. 그게 좀 북한의 실질적인 노림수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해서 3자의 구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에 의미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이번 나흘 정도 생각보다 길게 머문다고 해요. 또 그 의미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어제요. 되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협정을 뭐 추진을 하면서 이제 빠르게 좀 휴전 평화가 올 줄 알았었는데 네.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또 감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가 어떻게 해도 자기네 입속, 자기네 뭐 하나라도 더 찾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푸틴도 트럼프와 이제 오히려 친해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군을 집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국과는 이제 원래 가까웠었고 북한도 뭐 병사 파견 때문에도 연이 있었고 이참에 이 북중러가 다 함께 뭉치자 이런 것도 함께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겠고요. 북중러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요? 이게 처음인데 뭐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북중러가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북한, 중국 아니면 이겠지만은 당연히 9월 3일 열병실에는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을 모이니까. 거고 네. 이게 뭐 공식 회담은 아니더라도 당연히 이 셋의 어떤 의견 조율과 어떤 이야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게 있겠고요. 저는 급하게 어제 또 북한이 여기 9월 3일 열병식에 참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의 대결 구도를 보면 미국, 일본, 유럽은 완벽한 원팀이었었고요. 네. 이쪽에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 북한도 이제 이 팀으로 가야 될 이 대결 구도였었는데 우리 한국은 안미 경중이었잖아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쪽에 이제 가운데 있다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도 우회적인 메시지로 한미 경중이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우회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제 미국 쪽 팀으로 가게 된다고 하니까 네. 그렇다면 북한도 부랴부랴 이쪽을 더 확실히 노선을 하게 돼서 이번 행사가 단순히 전승절을 뛰어넘어서 저는 큰 두 축의 이제 일종의 대결의 시작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고 인도라든가 브라질이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그동안에 뭐 미국의 오른팔이다 이럴 정도로 가까웠다가 네. 지금 인도는 아예 트럼프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인도 모디 그러니까 총리가 4번 전화했는데 안 브로맨스 받는다. 있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아닌 것 러시아 같아요. 원유를 그냥 쓰겠다. 네, 50% 관세 그냥 때려라. 그러니까 인도도 지금 러시아와 연을 맺고 안티 트럼프 연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단 근데 말이에요. 이번엔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여긴 안 가지만 네. 이제 구도를 말씀드리면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브릭스 나라들이 큰 틀에서 안티 트럼프 쪽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북중러와 여기 뭐 인도 여기 갔다 안 갔다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대결 구도라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첨예하게 시작되는 구도였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마가 외치고 승승장구하고 거칠 게 없게 갔겠지만 이제부터는 상당 부분의 태클이 들어온다라는 그 시발점이라고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번 전승절 행사에 열병식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최신 무기들을 또 대거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어떤 메시지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늘 미중 갈등의 핵심이 뭐 경제 갈등 다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양안 문제를 포인트로 둔 군사적 긴장감 이것도 늘 깔려 있는 얘기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중국은 우리 만만치 않아라고 하는 것을 이런 주요 행사마다 신무기를 공개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이제 군사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데 저 신무기의 재원 속에 과연 미국의 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또 중국의 이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얼마나 또 발전했을까? 이런 걸 분석을 늘 하거든요. 당연히 그런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신무기를 통해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과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우원식 의장은 술 한잔 했던 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거죠. 우원식 의장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인가 그때 같이 술 한잔도 하고 그랬던 사이라 서로 안 한 사이야. 모른 척은 안 할 거예요. 우원식 의장의 가족들이 아직도 북한에 살잖아. 누님이 북한 비상가족 상봉도 했어. 동명산 했어. 그러니까 그게 특수한 게요. 소위 뭐 회담 형식이나 무슨 스탠딩 뭐 이런 형식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북한이 그런 프로토콜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혹시 뭐 리셉션 같은 데서 잠깐 수인사를 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들이 저의 추측인데 우원식 의장이 계획은 잘 모르겠어요. 의장실을 중심으로 한 참모들이 또 뭐 계획을 짜겠죠. 저희하고 그 상의하지는 않아요. 회담 뭐 스탠딩 형식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지만 수인사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또 봤네요. 딱 그 동선이 겹치는 행사가 일단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 천안문 광장 그 막루 위에서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있을 뭐 정상 간의 리셉션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그 이외에 뭐 공식적으로 겹치는 루트는 없을 건데 그때 적어도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손인사 눈인사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있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관측인데 그냥 뭐 인사 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는 척하고 지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보는 현재로서는 건가요? 그 정도까지가 네. 이제 최대한의 접촉치가 아니겠는가라고 전망이 있습니다만 모르죠. 뭐 그 의장실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비밀리에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기대가 있지는 하기는 좀 않은 어려울 것 어려운 같습니다. 상황이고요. 네. 이제 다음 차례는 어떻게 보면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모두 초대한 상황이고 정부는 또 김 위원장을 또 에이펙 초청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에이펙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게 됐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내용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에 참석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됐었고요. 아마 이 자리에 우리는 또 시진핑 주석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가장 큰 기대는 미중 정상회담을 바로 우리나라 이 경주 에이펙에서 한다. 여기에 대한 기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정부가 그럼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뭐 초청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안들이 이야기를 나눴나 봅니다. 근데 글쎄요, 이제 실현 가능성과는 저는 별개로 네, 차라리 네. 미중 회담만 좀 완벽하게 성사되는데 총력을 기하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시절처럼 이거 후에 다시 판문점에 가서 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그때 그 시절에 이제 선 넘고 왔다 갔다 하지 네, 않았었습니까? 네, 네. 그런 쪽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까지 온다는 것은 좀 저희가 뭐 큰 항상 기대가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게까지 네. 생각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하여튼 동북아 정세에는 좀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국내로 와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게 보이스피싱 종합 대책인데요. 은행이 이제 여기에 어느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 10년간 매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보니까 37만 건이나 피해가 생겼고요. 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금 1조 원 시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데 이게 줄질 지금, 않아요. 예, 다양한 네. 대책으로도 좀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정부가 쉽게 말하면 종합 대책을 냈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피해자만 있는데 이 둘 간의 관계로만 놔둬서는 결국 줄기가 어렵다. 여기에 약간 제도적으로 누군가 개입해야 된다고 정부가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누구냐면 결국 이동통신사와 금융사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사 관련해서 고객 보호 의무 차원에서 적극적 역할을 이제 앞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이스피싱이 이제 은행권을 통해서 이제 생겼다라고 하면 피해 배상 책임을 일단은 은행이 부가실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주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약간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 소비자 시민들 입장에선 좀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래도 돈을 잃는 것보다는 네, 낫긴 한데 그럴 수 네. 있습니다만 은행이나 이 금융권 입장에서는 불만이죠. 엄밀히 말하면 사기범은 따로 있는 거고 피해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 건데 중간에 과실 없이 배상을 먼저 하라는 게 약간 좀 불만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책임지는 건 좋은데 은행 입장에서 이게 보이스피싱 같아라고 했을 때 직원들이나 현장에서 느꼈을 때 그럼 그걸 멈출 수 있는 권한도 줬어야 되는데 권한은 없이 책임만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 걱정이 있고요. 네. 이런 중요한 대책에 대해서 은행권과 사전 협의가 없이 발표됐다라는 데서 조금 당혹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제 이동통신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관련해서는 휴대전화 그동안 여권 하나로 막 2개씩 개통할 수 있었는데 이게 대포폰으로 우려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한 그랬죠. 여권당 한 회선으로 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불법 관련한 이제 통신 이 회선이 개설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든지 해서 소비자와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의 이 사기범과 피해자 이외에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책을 내놓긴 했군요. 예. 민간을 네, 통해서 네. 해결해 보겠다는 게 정부의 아이디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신사들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좀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조금씩 같이 있는 거네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은. 네. 건강보험료는 지금 3년 만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 부담은 또 얼마나 늘어날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오르는 건가요? 기존이 한 7%대인데요. 네. 1.48%포인트 올라서 이제 1.19%의 건강보험료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직장인과 지역가입자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직장은 반반씩 회사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네. 지역가입자는 좀 더 많은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게 되는데요. 아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7.18%, 19%까지 올랐기 때문에 글쎄요, 평균적으로 한 2,000원 정도의 추가다 평균 임금 폭으로 이제 이야기를 월로 하고는 얘기했을 있지만요. 때는요. 월로요. 네네.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월급 770만 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월 건보료를 55만 원이 넘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회사가 절반을 내니까 실제로 자기 부담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렇습니다. 뭐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많은 네. 우리 직장인들이나 중소민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제 건보료가 올라가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인상을 이제 결정한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때문입니다. 2025년 올해는 마이너스 3조 2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2028년에는 마이너스 10조대로 올라가고요. 2032년에는 마이너스 20조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건보료 인상 없이는 재정적으로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인구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건보료 관련한 재정의 압박이 쭉 있을 예정인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시작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다. 그러니까 더 오를 수 예, 있다.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까요? 네, 오르는 것도 오르는 것이고 네. 구조 개혁이 아마 2030년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지나고 나면 한 2조 정도가 적자가 될 텐데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7조, 8조, 그 다음에 뭐 2030년에 20조 연간 적자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2029년, 2030년 갈 때 그동안 쌓아놓은 우리가 뭐 누적 준비금, 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갈되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 지금은 적자로 운영하다가 2029, 2030년, 31년 사이에는 건강보험 기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 오게 되니까 네. 앞으로의 5년 내에 요율을 올리지만은 글쎄요, 이거 외에 좀 다각도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마 뭐 병원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도 가야만 뭐 이게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당위적인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보험 구조 자체에 네. 대한 논의도 한번 있어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건강보험료 얘기까지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박시동 경제평론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먹고 사나 뭐 하고 사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성공적인 노후 전략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재경 백세경영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노후 자금 잘 쓰기 그리고 노후 일자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돈 아끼면 뭐해, 뭐 잘 쓰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신다고 해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은퇴 자금 고갈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좀 고민도 있거든요. 예, 네. 예. 사실 은퇴 자금을 모으는 것도 어렵죠. 네. 근데 은퇴 자금을 잘 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려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이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을 정상 시기에 수령할지 아니면 연기할지 또는 또 퇴직연금을 얼마큼 찾았을지에 대해서 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놓고 꼭 우리가 따져볼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기대연명입니다. 기대연명.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두 가지 토끼를 우리 모두 잡아야 되는데 하나는 잘 써가지고 조기에 이제 고갈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잘 쓰면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인생 전반전에는 시간이 돈이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인생 후반전에는 돈이 시간이다. 돈이 시간이다. 예,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네. 하면은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시간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쓰자. 그거를 돈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자. 예, 그런 의미입니다. 네.
노후 자금이 그래도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노후 자금 어떻게 얼마나 쓰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을 1년을 뭐 정해놓고 어떤 버짓 이런 거를 정해놓고 쓰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은퇴 자금을 우리가 얼마 모을 거냐 네.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이미 이제 은퇴 자금을 모았어요.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돈을 이제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어느 정도를 맞아요. 잡고 가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네. 4% 인출 규칙인데요. 4% 인출 규칙. 맞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일을 한 동안에 얼마를 모았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4%를 연간으로 찾아 쓰면은 30년 동안 찾아 쓸 수 있다. 이런 간단한 계산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노자금으로 6억 원을 마련했다. 네. 그럼 4록에 24, 2,400만 원이죠. 그래서 그럼요. 3억 원을 마련했다. 그러면 3, 4, 12, 1,200만 원이죠. 아, 그럼 그러면 올로 3억 원을 따지면 모았으면 연간 1,200만 원 그렇죠. 정도를 올로 계산하는 따지면 건가요?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이제 못 찾아 쓰는 게 4% 규칙인데 네. 만약에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200만 원을 찾아 썼다 그런다면은 30년 이전에 자금이 고갈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차액분만큼을 더 일을 해 가지고 보충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그러니까 4% 이내에서 잘 써야 되지 더 쓰게 되면은 이제 조기에 고갈된다는 거를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그럼 것 같아요. 4% 기준으로 생각해서 노후에는 은퇴 후에는 그 돈을 계산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이 그게 간단한 말씀이시군요. 계산법이죠. 아, 예.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3억 원 정도가 있어요. 근데 4%라고 얘기해서 계산을 했을 때 연간 1,200만 원?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인데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죠. 그거 살기로는. 그래서 지금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거죠. 맞습니다. 한 1,000만 명 정도 고령층 취업자 예. 수가 어느새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고령층을 얘기할 때는 55세부터 79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분들 가운데 취업하신 분들의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내년으로 보면은 그 취업자 수가 1,000만 명에 도달한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과연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통계청에서 질문을 했는데 네. 생활비를 벌기 위한 목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 자체가 즐거워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분들이 70대에도 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분들이 희망하는 근무 연령을 보니까 73.4세로 나타났습니다. 아. 왜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70대까지도 일하고 싶어 하느냐? 네. 물론 이제 일에 대한 즐거움을 찾기 위한 목적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생활비를 벌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노인 빈곤율을 보면은 네. 우리나라가 38.2%더라고요. 근데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하는 것도 보면은 네. 고작 한 50% 이상에 불과하고요. 그분들이 받는 국민연금의 그 규모를 보니까 평균 8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낸 사람도 그동안 냈던 금액도 그렇게 얼마 많이 안 내지는 되는 거죠. 거군요. 그러니까 86만 원밖에 못 받는 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일을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근데 70대에도 일을 하고 싶긴 하지만 일자리가 그렇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두드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겁먹지 마시고 네. 내가 이렇게 뭐 취업 되겠어? 요즘 취업 찾기가 어렵다는데 하늘을 별 따기라는데 이렇게 포기하면은 기회는 없는 거고 두드리면 기회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요. 어떻게 두드려야 왜냐하면은 될까요?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고용부가 지금 잘 만들어 놓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네.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네. 이곳을 이제 인터넷 포털인데요. 이곳을 찾으면은 네. 보건복지부라든가 뭐 다른 모든 정부 부처가 마련하고 있는 취업 정보, 그리고 지자체들이 마련하고 있는 취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고령자,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도 여기서 직업을 당연하죠.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포털을 이용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다면은 주소지 근처에 고용센터를 찾아도 이런 이제 취업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제 지인도
고용복지 프로센터를 통해서 얼마 전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곳에 이제 자기 이력서를 올려놓으니까 네. 이력서 올려놓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다고 그래요. 뭐 되겠어?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전화가 왔대요. 면접 보러 오시라. 그래서 면접에 패스해가지고 지금은 월 한 350만 원 정도의 일자리를 지금 찾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일단 홈페이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오프라인으로 장소도 있는 거고 장소도 고용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있고요. 예, 예. 그럼 홈페이지 통해서 이력서를 올리거나 네, 아니면 네. 직접 방문하거나 맞습니다. 예. 두 개가 다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은퇴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단순 노동할 맞아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예, 예. 근데 재교육 아니면 자격증 이런 거를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일찍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가 그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아, 저도 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네. 그래도 은퇴하고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 할 정도였어요. 재교육 제도가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5년 동안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무료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 그게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배움 회사를 내일 카드. 은퇴를 하고 나서 5년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돈을 정부가 준다는 건가요? 준다. 근데 은퇴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 연간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재교육이요. 생활설계사 같은 특수 고용직에 근무하신 분들도 네. 내가 어떤 걸 배우겠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 배움 카드를 국민 내일 활용해가지고 배움 카드네요. 300만 원에서 네. 500만 원까지 무료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고용복지 프로센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고용센터도 말씀드렸고 고용 또 24시간 인터넷 포털이 있어요. 다 한 뿌리인데요. 고용24란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네. 또 어떤 일을 또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쪽에서 또 직접 배울 수도 있는 건데요. 국민 배움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직업훈련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또 재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런 4050이란 또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이곳에서도 역시 다양한 어떤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라는 그 인터넷 포털이 있고 맞아요. 예, 예. 거기서 정보를 얻은 후에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름이 국민 내일 배움 배움 카드요. 카드. 이거를 이걸 발급을 가지고 받아서 월 300에서 500까지를 무료로 월이에요? 5년간 5년간. 네, 5년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두드리면 기회가 열린다니까요. 그럼 뭘 배울 수 있어요, 보통? 거기에서 이제 뭐 다양하죠. 우리가 이제 내가 뭐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재취업을 하기 전에는 취업 상담을 좀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을 딴 사람한테 미리 가가지고 그 자격증에 대한 시장성도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지인 가운데 얼마 전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하자마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네.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취득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을버스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막상 이제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연락을 봤더니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케팅 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 적성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 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할 거겠죠.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맞춤형 취업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하다, 생활비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공익형 일자리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도 이제 목적이 제가 봤을 때는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활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찾는 경우, 그리고 이제 자기 경력 개발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좋아서 성취감 때문에 일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명의식 때문에 일하는 경우, 이렇게 저는 이제 일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일하려고 하는 게
어떤 일의 목적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되고 또한 언제까지 일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자면은 국민연금을 나는 받기 전까지만 일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평생 현역으로 나는 일하고 싶다. 이분들은 이제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갖춰야 될 거고 또 이분들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현역 활동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평생 현역 찬성론자입니다. 이분들 찬성론자. 예, 응원하고 왜냐하면 평생 현역으로 살면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윤택한 것을 떠나서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고 또 그래요. 네. 육체적으로 당연히 건강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이 시간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평생 동안 할 수 있다. 이렇다면 정말 돈이 시간인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평생 현역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5가지를 꼭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네.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는 이제 전 직장에서 예를 들면 잘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복하기 위해서라도 경쟁업체에 가서 무리하게 일하는 경우를 저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에 든 분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현역으로 내가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꼭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을 고려해라. 이 일이 내 건강을 해치냐, 해치지 않느냐.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일이라면 이제 패스.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해야 되죠. 괜히 돈을 어디서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잘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면은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욱더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즐겨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내가 재취업을 하고자 한다, 일을 하고자 한다, 평생 현역으로 일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 그 일이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게 이제 용돈을 벌 수 있는 일, 이 5가지 조건을 다 갖춘다면은 정말 평생 현역으로서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산이 시간에는 노후자금 잘 쓰기 노후 일자리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재경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